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7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3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100억, 기관 투자자가 2,600억을 매수하면서 또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오늘 큰 하락이 나오면서 좀 이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2600선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7월달은 옵션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재편성이 많은 그런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7월 달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7월까지는 조금 긴장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계속해서 2600선 근처, 2600 한 50선 근처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승을 시키면서 265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수급 자체는 기관 투자자 4,300억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동안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사실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매수량이 금융투자였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전에 옵션 만기 전에도 이런 금융투자의 대량 매수가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뭐 본격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한번 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그리고 엊그제 좀 아주 크게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2조 이상, 2조 3천억 가까이를 쏟아냈다라는 것은 오늘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기간 내에 정리해야 되는 물량이라든지 혹은 어떤 옵션 같은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움직였다면 이 많이 뱉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이 매수로 전환시켜서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스닥으로 더 넘어가기 전에 해외 증시가 이제 어제 다우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니케이는 조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또 진행을 했죠. FOMC에서 0.25%를 올리면서 5.5%까지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최근에는 조금 멈추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거의 이제 마지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은 아닐지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금리가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지금 당장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그 경기 침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충분히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950포인트, 60포인트를 찍고부터 어제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88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을 향해서 전고점을 뚫고 상당히 강하게 흘렀다가 그대로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 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물량을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고요.
이 오버슈팅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코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특정 테마 위주로의 그런 이 수급 쏠림은 이 분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네, 급등하는 이 테마에 올라타기보다는 일단은 이 오르지 않은 테마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 투자를,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코스닥 기관 투자자 2,600억 매수를 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2,000억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4일 정도 바짝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4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그럼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네, 그런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넘겨주고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환율은 1279원으로 어제보다 5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환율이 추가적인 반등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어느 적정 수준을 또 유지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은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고, 네,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은 1% 가까이 또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우는 한 0.5%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1.3% 정도 올라가주면서 오늘 양 증시 모두 좀 이제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지표 괜찮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원자재는, 네, 국제유가 이제 80달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79.59달러고요. 계속해서 국제유가 올라가지고 있고, 천연가스는 2.68달러 부합 수준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원자재가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또 어디까지 치솟는지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7% 어제와 유사하고요. 이 수준에서 지금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수준에서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40원 상승해서 0.84% 상승했고요. 16,8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시작이 되었고, 네, 크게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좀 이제 하락 마무리를, 조금씩 눌러지는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선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 보면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6,83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일단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은 어제보다 절반 이하로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처럼 다시 한번 거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한 그런 이슈 때문에 990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이슈라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이 옵션 만기라든지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았고요. 특히 어제 급등을 했던 관련 2차 전지 테마들이 오늘 모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락한 폭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회복을 해주었으면 했지만 일단은 오늘은 조용하게 상승 마무리를 끝냈고요. 자,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7월 달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7월 말 이후 다음 주 8월 달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조용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흘러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일별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분명히 이런 하락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어제 이 최고가를 보시면 153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최저가를 보시면 95만 8천 원입니다. 거기에 에코프로의 시간외 거래를 보시면 95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0만 원에서 순식간에 지금 95만 원까지 주가가 밀린 모습이고요. 사실 현재 주가로 따진다면 순식간에 50%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순식간에 이제 30% 40%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위험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만기가 가까워졌을 때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분명히 좋기도 하고 성장세가 좋긴 하지만 항상 이제 상승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 연 단위로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만원, 그죠? 2020년 수준에는 2만원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2만원 수준의 가격에서 153만원까지 75배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수배는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분명히 이제 수배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과연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 주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도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주를 몇 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살펴보게 되고요. 분명히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을 살펴보면 이미 이제 그런 성장세가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던 주가를 이제서야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절대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라는 것이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것은 내려갈 확률이 크고 적게 오르지 않은 것은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게 시장이 좋든 나쁘든 분명히 많이 오른 것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딜레마 같은 상황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2차전지 테마 흔들림에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9,000원 수준에서 또 한번 이제 하락을 했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17,400원 아래로 또 한번 내리꽂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기어이 이제 진입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주가를 횡보를 시키거나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7월 달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 시장이 지속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월 31일 기준이라든지 8월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 변곡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전의 그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패턴 자체가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왔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반복된 횡보 구간에서 또 한번 이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는 매도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추세가 분명히 위로 향해야 된다라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몇몇 주주분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다. 2년, 3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우리가 유의미한 그런 상승이 없었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상승세를 보았을 때 박탈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2차 전지로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LS 전선 아시아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시면 2021년 6월달쯤 5월달쯤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줄곧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고요.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느끼던 그런 횡보, 주가를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던 그런 횡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그렇게 긴 횡보를 끝내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굉장히 큰 피크를 찍고 떨어뜨리긴 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9,9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고점까지 그죠 탈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고 수급이 붙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LS 전선 아시아처럼 단 3일 만에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한 2주, 3주 만에 주가가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6,000원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50%를 상승시킨다고 했을 때 16,800원에서 50%를 상승시키면 금방 이제 25,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정말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은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분석에 대해서 이 예측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 4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 2차 전지 테마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테마를 고를 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을 하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라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명분,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차트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뭐 앞으로 5개월 동안 횡보하고 11월 달까지 17,000원, 19,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25,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25,000원 이상을 한번 간다, 3만원까지 한번 간다라는 것은 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명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저랑 계속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뭐 정리하고 다른 종목 가셔도 크게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죠, 숫자 놀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신다면 단기 투자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입니다.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38만 주고요. 기관 투자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만 주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금융 투자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 보험 투자 5만 주, 뭐 투시는 오늘 5만 4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뭐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보험도 뭐 크게 많이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시는 최근에 조금씩 차익 실현을 내뱉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또 19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다음날 바로 채워주고 매도를 하면 다음날에 바로 채워주면서 결국에는 이 누적 수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8만 9천 주 매수를 했지만 뭐 크게 지금 지속적인 매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이 수급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자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저렇게 꾸준히 이 가치 투자라는 연기금 투자자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런 매수 구간의 대부분이 지금 연기금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아갈지는 천천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28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날보다 조금 줄었지만 뭐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공매도 거래량이 7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25만 주 거래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공매도 거래가 확실히 좀 많은 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27일 해서 또 한번 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종목 상세 부분을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전날 이제 1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150만 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정은 18만 주에서 49만 주로 좀 이제 늘어났고요. 전날의 매도량을 일부 채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거의 이제 본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92% 뭐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7월 말까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8월 달에는 또 어떻게 움직여 갈지 그런 것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체결이 100만 주 정도 되면서 상환 7만 8천 주 대비 93만 주 정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0만 주로 늘었고요. 1500만 주에서 1900만 주로 늘어나면서 한 400만 주 가까이 또 대차 잔고가 단기간에 늘어났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어제 오늘 이렇게 또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 거래량이 또 7%, 뭐 5.3%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공매도 잔고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이 시기까지 계속 공매도를 채워놨다가 또 상환을 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그냥 큰 수급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간에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지금 공매도가 될지 아니면 그런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몰렸을 때 그 횡보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얼마나 오래 횡보했는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까지 한번 계속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사실 뭐 주 매도 세력을 보시면 거래원을 보시면은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주 딱 합치면 세 개 합치면 그 투자자들이었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세력이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이 세 세력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요. 7월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8월달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소식들, 그죠? 그런 시장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소식들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런 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그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계속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28일 오후 3시 반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두산 밥켓에 대한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결 실적은 아무래도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개별 실적이 어떨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뭐 큰 이변 없이 아마 좋게 그냥 평소처럼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한 점은 지금의 현재 나오는 실적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 이 수주량이 늘어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주, 실적,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장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에너지 신사업 수출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품목에 대해서 글로벌 톱3로 이제 키운다라고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사업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늘리고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 터빈 등 10개 품목을 글로벌 톱3에 올려놓는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오늘 이제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화 원탁 회의를 열었다라고 하고요. 수출 동력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그다음에 이 청정 수소 공급망,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기회로 이제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SMR, 청정 수소, 우크라이나 재건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유망 품목을 시장 성장성과 기업 역량 등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차세대 기술 선점을 통한 초격차 유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해외 정상급 석학과 협업 촉진 등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천억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100조 원 이상의 민간 금융 투자를 통해서 수출 동력화를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LS전선,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9개 기업과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에너지 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LS, 현대, 효성 이쪽에서 대표적인 에너지 투자에 대한 수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전선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데 분명히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그마치 100조 가까이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35년까지 109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SMR이라든지 수소 터빈, ESS 이런 관련 기술들에 분명히 지금 이제 3개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ESS 시장은 효성중공업이 또 이제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 발표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에너지 플랜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수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해상풍력 시장을 이제 한국 기업의 그 다음에 제품 활용을 위해서 확대 전략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정부와 국내 해상풍력 업계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 활용을 늘릴 전략 마련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내외에서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주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고요.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수출 역량 제고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투자 계획과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일렉트릭, 신라정밀, SK오션플랜트, 원엠피, 동국 SNC 등 해상풍력 관련 기자재 공급 기업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표 기업에 계속 이렇게 선두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8메가와트급을 지금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지금 외산의 힘을 빌어서 뭐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렇게 외산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 해상풍력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있겠지만 직접 이렇게 8메가와트급을 국산화를 시켜서 상용화하는 것은 국내 기업 중에는 최초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해외 기업과 그런 기술력 용량에 대한 격차가 있긴 하지만 빠르게 지금 그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국내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산업부가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8메가와트급 이 모델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8메가와트급이 지금 이제 실증 단계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합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8메가와트급이 지금 이제 34기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 보고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말에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짧게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내용을 보시면 2022년 칠산 해상풍력 160메가와트와 야월 해상풍력 104메가와트에 대한 개발 사업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미 사업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때마침 8메가와트로 딱 떨어지는 이 용량입니다. 그래서 20기, 20기, 그 다음에 여기는 14기죠. 14기입니다. 죄송합니다. 13기네요. 그래서 총 33기에 대한 그런 이 물량 확보를 이미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에 대한 그 설치만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개발 자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자회사라는 것이 이제 외산 기업과 같이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건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설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ESS 시장도 지금 동남아 유럽 쪽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늘어났을 때는 그런 이 ESS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에너지 시장 이 확대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인식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기다려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언급드리는 소스가 많은데 지금 산업부에서 또 한 번 밀어주고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을 착수를 했고요. 가급적 연내에 실무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가속화를 시켜서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11차 정기본 수립 총괄위는 첫 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올 초 확정한 그런 경기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검토키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연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벌써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넣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거의 공식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기가 될지가 중요한데요. 2기에서 4기 정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발전도 늘어나고 원자력 발전도 늘어나고 SMR 소형 모듈 원전도 늘어나고 이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뭐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두산밥켓이 또 그런 건설 시장이 살아나니까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낮다라고 손절을 하거나 빠져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상승하는 데까지는 횡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몇 달 혹은 뭐 얼마나 더 걸릴지는 사실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주가가 이 수급이 몰리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 구간을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간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초반에 들어오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래 구간 동안 계속 비중을 늘리고 물량을 늘려 온 것과 요 상승 초입기에 이거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들어가는 것과는 이 수익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을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왜 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100%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 저의 분석을 계속 공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면 본인도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든지 네, 그런 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잘 마무리하고 뭐 7월 달은 좀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